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한국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청년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느라 허덕이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 받은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돼서 폐업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요. 이럴 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그냥 돈 더 찍어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안 되나? 너무나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이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을 더 찍어낸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말이죠.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상상해 보세요.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고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단을 내립니다. 좋아,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자. 전 국민한테 500만 원씩 지급하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거야. 이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아세요? 마치 마법 같잖아요. 종이에 숫자만 인쇄하면, 아니, 요즘은 컴퓨터로 숫자만 입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 편의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집 근처 편의점 생각해 보세요. 그 편의점에 컵라면이 딱 5개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는 5명이 살고 있어요.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최지영, 그리고 정상철이요. 각자 주머니에 5천 원씩 들고 있고 컵라면 하나 가격이 딱 5천 원이에요. 완벽하죠? 5명 모두 점심시간에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씩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균형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긴급 발표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5천 원씩 긴급 지원합니다. 와, 대박이죠?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SNS에는 정부 일 잘한다. 이런 정책 좀 더 자주 해달라는 댓글이 쏟아지고요.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최지영, 정상철이 이제 각자 10,000원씩 갖게 됐어요. 다들 신이 났습니다. 오늘은 컵라면에 삼각김밥도 같이 사 먹어야지. 아니지, 컵라면 2개 먹어야겠다 하면서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컵라면 5개를 진열했어요. 요즘 물류센터에서도 재고가 빠듯해서 하루에 딱 이만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명이 전부 사장님, 컵라면 2개 주세요 라고 달려드는 거죠. 편의점 사장님은 장사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순식간에 계산을 해보죠. 사람들한테 돈이 생겼네? 어차피 컵라면은 5개뿐이고 이 사람들은 굶었으니까 비싸도 살 거야. 그럼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리겠는데.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얼른 가격표를 바꿔 붙입니다. 5천 원에서 10,000원으로요. 요즘 물가 오르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라면서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은 2배로 늘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그대로니까 가격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최지영, 정상철이 모두 여전히 컵라면 1개씩만 살 수 있게 됐고 그냥 2배 비싼 가격을 내게 된 겁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줬는데도 아무도 더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물가만 올라서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이게 말이 되나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받고 나서 물가 오른 거 생각나시죠? 그것도 비슷한 원리였던 겁니다. 그럼 편의점 사장님은 어떨까요? 편의점 주인은 떼돈 벌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 며칠은 그럴 것 같죠. 컵라면 1개에 10,000원을 받으니까 매출이 2배로 뛰었으니까요. 통장 잔고 보면서 오늘 장사 잘 됐네 하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도매상한테 컵라면을 주문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컵라면 10개만 주세요. 그런데 도매상이 뭐라고 할까요? 요즘 컵라면 주문이 폭주해서요. 가격 올렸습니다. 개당 8,000원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깜짝 놀라죠. 예전엔 2,500원이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편의점들도 똑같이 컵라면 값을 올려서 돈을 벌었으니까 모두 컵라면을 더 많이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매상은 제조사한테 주문을 더 많이 넣겠죠. 근데 컵라면 공장이 하루아침에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공장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직원도 추가로 뽑아야 하고 원재료도 더 필요하고요. 그럼 제조사는 뭐라고 할까요? 수요가 늘었으니 가격 올립니다. 결국 편의점 사장님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컵라면 값을 또 올려야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의 무한 스파이럴이죠. 여러분이 요즘 마트 가면 느끼시죠? 신라면 한 봉지가 1,200원이 넘어가고 짜장면 배달시키면 배달비 포함해서 10,000원이 훌쩍 넘고 삼겹살 한 근이 2만 원 가까이 하는 걸 보면서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국은행이 통제를 하면서 연 2%에서 3% 정도로 관리를 해왔어요. 서서히 오르니까 우리가 적응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월급도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돈을 막 찍어내서 전 국민한테 수백만 원씩 나눠준다면 그때는 통제가 안 됩니다. 물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설마 그런 나라가 있겠어? 정부가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할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선진국도 있고 자원부국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번째로 1920년대 독일 이야기를 해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연합국들이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거든요.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조약 때문에 독일은 천문학적인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파괴됐는데 공장은 폭격으로 멈춰섰고 철도는 끊겼고 농토는 황폐화됐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세금을 걷어봤자 경제가 망가져서 거둘 돈도 없고 연합국이 요구하는 배상금은 매년 갚아야 하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고 퇴역 군인들은 일자리를 달라고 시위하고요. 진짜 사면초가였던 거죠. 그래서 바이마르 정부가 선택한 게 바로 화폐 발행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찍어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당장 급한 불은 끄자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서 배상금 일부를 갚고 공무원 월급을 주고 실업수당을 주니까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죠. 정부가 돈을 줬는데 왜 더 가난해진 것 같아요? 그럼 정부는 또 돈을 더 찍어냈습니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요.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속도가 붙는 거예요. 처음엔 월 5% 물가 상승이었는데 그게 월 10%가 되고 월 50%가 되고 나중에는 하루에 100% 이상 올랐어요. 1923년 12월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됐습니다. 물가가 몇 시간마다 2배씩 뛰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아침에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하나만 마르크인데 점심때 가면 2만 마르크, 저녁에 가면 4만 마르크가 되는 거예요. 식빵 한 덩어리 가격이 1923년 1월에는 250마르크였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2천억 마르크가 됐습니다. 2천억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손수레에 담아서 빵집에 갔어요. 지폐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가방으로는 안 되고 손수레나 바구니에 담아가야 했던 거죠.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트에 물건을 담듯이 그들은 카트에 돈다발을 가득 담아서 다녔습니다. 더 기막힌 건 어떤 사람들은
지폐로 벽지를 바르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진짜 벽지를 사는 것보다 지폐를 붙이는 게 더 싸니까요. 아이들은 지폐를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놀았고, 어떤 사람은 난로에 지폐를 떼서 난방을 했어요. 석탄을 사는 것보다 지폐를 태우는 게 더 저렴했거든요. 돈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아세요? 평생 은행에 모아둔 저축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10억 원짜리 예금이 갑자기 치킨 한 마리도 못 사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은퇴를 준비하던 노인들은 절망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민이 됐습니다. 대학 교수도, 의사도, 변호사도 거지가 됐어요. 저축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미쳐버렸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즉시 물건으로 바꿔야 했어요. 1시간만 늦어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급증했고,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제 위기가 극단적인 정치 지도자를 불러왔고, 그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이어진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짐바브웨입니다. 이건 2000년대 이야기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쓰고 아이팟으로 음악 듣고 싸이월드 하던 그 시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짐바브웨는 원래 로디지아라는 이름의 백인 지배 국가였는데 1980년대에 독립하면서 짐바브웨가 됐죠. 새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는 영국 식민주의에 맞서 싸운 독립투쟁의 영웅이었어요. 국민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고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0년대 초반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무가베는 백인 농장주들한테서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흑인 농부들한테 나눠줬어요. 이 정책 자체는 정의로워 보이죠? 식민지 시대에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다는 취지니까요. 국민들도 열광했어요. 드디어 우리 땅을 되찾았다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실행 방식이었어요. 갑자기 땅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대규모 상업 농업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규모 농업은 단순히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트랙터를 운전할 줄 알아야 하고, 관계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고, 비료를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어떤 작물을 언제 심어야 국제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지 알아야 해요. 베테랑 농장주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짐바브웨는 원래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고 불렸던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들한테 식량을 수출하던 부유한 농업 국가였던 거죠. 그런데 순식간에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옥수수가 부족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실업률이 치솟았고, 정부 재정도 바닥났습니다. 국제사회는 무가베의 독재와 인권 탄압, 그리고 폭력적인 토지 개혁 방식을 비판하면서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이제 짐바브웨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수출할 것도 없고 외화도 없고 국제 원조도 끊겼어요. 하지만 무가베 정부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해야 했고 지지자들한테 일자리와 돈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화폐 발행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되지 하면서요. 처음엔 조금씩 찍었는데 곧 그걸로는 부족해졌어요. 공무원 월급 주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군대 유지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경찰한테 월급 줘야 하고요. 그래서 돈을 더 찍고 계속 찍어댔습니다. 2008년이 되자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간 89.7%예요. 89.7 뒤에 0이 21개 붙는 숫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달걀 한 판이 100 짐바브웨 달러였는데 저녁에 가면 1000 짐바브웨 달러가 되는 거예요.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찍어냈어요. 100조요. 상상이 되세요?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한 장으로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사람들은 슈퍼마켓의 쇼핑카트에 돈다발을 가득 담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달걀 몇 개를 샀죠. 더 끔찍한 건 짐바브웨 달러가 완전히 신뢰를 잃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길거리에 버렸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돈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줍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어떤 사람은 짐바브웨 달러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돈 자체보다 가치가 더 높았어요.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 나라 돈을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이건 더 최근 일이에요. 2010년대 이야기니까 불과 몇 년 전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넷플릭스 보고 카카오톡 하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석유만 팔아도 돈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이 돈으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복지 혜택을 줬어요. 의료비 무료, 교육비 무료, 주택 지원, 식량 보조금까지요. 가솔린 가격은 물보다 쌌어요. 리터당 몇십 원 수준이었죠. 국민들은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천국에 산다면서 자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수입만 믿고 다른 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했고 외국 투자를 제한했고 모든 걸 정부가 통제했어요. 그래서 제조업도 농업도 서비스업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죠. 온 나라가 석유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2014년 이후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넘던 게 30달러대로 떨어졌어요.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이 순식간에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차베스의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부패와 무능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한 복지 정책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단하면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테니까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선택한 게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돈을 찍어낸 거예요.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2016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017년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00%를 넘었고 2018년에는 100만%를 넘어섰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아침과 저녁의 물가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슈퍼마켓으로 뛰어갔어요. 1시간만 늦어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화장지 한 롤이 수십만 볼리바르였고 커피 한 잔이 수백만 볼리바르였어요. ATM에서 돈을 뽑으면 한 알음 가득 나왔는데 그걸로 빵 몇 개 사는 게 고작이었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이 됐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는 약이 없고 슈퍼마켓 선반은 턱텅 비었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어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로 걸어서 국경을 넘었죠.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난민을 쏟아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석유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돈을 막 찍어낸 결과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사실 이 세 나라만이 아니에요. 헝가리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유고슬라비아도 1990년대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아르헨티나는 20세기 내내 반복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비극으로 끝났어요.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거죠? 간단해요.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통장에 10억 원이 있는데 세상에 빵이 단 한 덩어리밖에 없다면, 아니, 더 극단적으로 빵이 아예 없다면 그 10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어요. 결국 돈의 가치는 그걸로 살 수 있는 실물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정부가 찍은 돈으로 해외 빚이라도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외국 채권자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돈을 막 찍어내면 그게 국제사회에 즉시 알려지거든요. 환율 시장을 보면 바로 티가 나요. 경제 보고서를 보면 화폐 공급량 증가가 보이고 인플레이션 지표에 나타나고요. 외국 채권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돈을 막 찍어내네. 그럼 이 돈은 곧 휴지 조각이 되겠는데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외국 채권자들은 그 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당신네 돈은 믿을 수 없으니까 달러로 갚으세요 라고 하죠. 그럼 결국 달러를 구하기 위해 자국 화폐를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국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한국도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원화를 믿지 않으니까 달러가 부족해졌고 환율이 폭등했고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죠. 그럼 도대체 올바른 해결책은 뭘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돈을 더 찍는 게 아니라 물건과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교육에 투자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를 건설해서 물류 비용을 낮추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도 늘어나니까요. 아까 편의점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대신에 편의점들한테 세금 감면을 해주고 물류 시스템을 개선해주고 식품 제조사들한테 기술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편의점에 컵라면이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가 진열될 수 있고 가격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편의점들이 더 싸게 팔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경제 성장이고 이게 국민들을 진짜 부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바로 이렇게 성장했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돈을 막 찍어내는 대신에 제조업에 올인했습니다. 토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을 키웠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1인당 GDP가 북한보다 낮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세요.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어섰어요. GDP 대비 100%가 넘는 수준이죠. 이건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청년들은 전세 자금 대출받고 학자금 대출받고 취업도 안 되는데 빚만 늘어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 받은 대출 때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요. 여기에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거죠. 국민연금이 2050년대에 고갈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국민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500만 원씩 지급하자,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까 기초연금 2배로 올리자,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 수당 주자 하면서 돈을 막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국민들이 환호할 겁니다. 정부가 드디어 우리 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곧 물가가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집값이 더 오르고 식료품 값이 더 오르고 교통비가 더 오를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겠죠. 정부가 돈을 줬는데 왜 더 가난해진 것 같아요? 그럼 정부는 또 지원금을 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독일도, 짐바브웨도, 베네수엘라도 처음부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다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당장 급한 불은 끄자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약 중독처럼 점점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했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죠. 한국도 방심하면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불안 요소도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위험도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국민들한테 지원금 주겠다, 복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공약하면 현혹되지 말아야 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속 가능한 재원인지, 인플레이션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혁신을 장려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거든요. 당장은 지루하고 효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진짜 해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냥 돈 찍어내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교훈이죠.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진정한 부를 만들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기억하시죠? 정부가 돈을 나눠줘도 결국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우리 모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크게 돌아가요.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피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현금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돈을 찍어냈는데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